네, 안녕하세요. 네, 원래는 5시부터 원래 간평이 시작이긴 한데 오늘 첫 시간이라서 할 말이 좀 많아서 조금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합격자 발표가 났고 올해 이제 마지막까지 스터디 하셨던 분들이랑 단과로 이제 답안지 쭉 내셨던 분들 중에서는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65% 정도 이제 합격을 한 것 같아요. 제 거 답안을 내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리고 이제 합격은 하지 못했지만 이론에서 50점 초중반도 생각보다 꽤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그 기출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자세히 살펴보게 될 거고요. 이번에 점수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점수 여기가 지금 1기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 2년차 유예가 아니신 분만 손 한번 잠깐만 들어주시겠어요? 2년차 유예가 아니다. 생각보다 많이 없네. 제 수업이 처음이다. 아예 처음이다. 네, 일단 대략적으로 그렇게 보고 일단은 점수 분석한 거는 제가 나중에 좀 정리를 해서 다음 시간이나 뭐 다음에 한번 말씀을 한번 다시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1기를 들어가서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빠르게 먼저 개괄적으로 일단 설명을 드리고, 오늘 문제 보면서 욕했죠? 지대로는 왜 지금 왜 내나? 지대로는 지금 아니면 사실 다룰 시기도 좀 별로 없고, 이 1번 문제는 지대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 분석이랑 목차 구성을 어떻게 짜는지가 사실 중요한 문제라서 부득이하게 좀 출제를 했고, 일단은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예가 아니신 분들 먼저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나는 왜 떨어졌는가? 특히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실무가 꽈락률은 78% 정도 됐어요. 높은 편인데 저한테 이제 복귀나 이제 점수를 피드백을 주셨던 분들은 특이하게 실무 꽈락이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 저한테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총점이 모자라서 떨어진 케이스가 훨씬 더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총점 중에서 모자랐던 거는 이론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 법규에서 좀 많았어요. 법규가 점수를 이번에 좀 많이 잘 준 편인데 거기서 좀 부족했던 부분, 그 다음에 이론에서 한 45점 밑으로 받으신 분들이 총점에서 불합격한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오늘 거 답안을 다채점하고 왔어요. 너무 갑자기 많아져가지고 죽는 줄 알았는데 점수는 되게 좀 짜게 드립니다. 제 거 스터디 기준으로 꽈락이 넘으면 전체 배점 기준으로 40%, 오늘 이제 1기는 70점이죠. 28점이 넘으면 괜찮은 거예요. 꽈락을 넘으면 제 거 단과든 스터디든 꽈락 점수를 넘으면 실제 시험에서는 절대 꽈락을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채점해 본 결과 답안 부수가 꽤 됐었는데 그중에 꽈락을 넘은 분은 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다 꽈락이에요. 그것들을 나머지 한번 살펴볼 거고, 그래서 이제 불합격을 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거를 생각보다 상담을 많이 연락을 주셨는데 떨어지신 분들은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이거는 2년차 유예도 나중에 공부를 할 때 내가 부족한 거를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2년차 유예의 시기는 12월까지는 최대한 전 범위를 아울러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를 아우르게 공부를 하셔야겠지만 3년차 이상이신 분들은 내가 부족한 게 뭔지를 찾아야 돼요. 만약에 이론이다, 이론 과목이라고 했으면 내가 문제 분석을 못한 건지, 문제를 잘 읽지 못해서 그런 건지, 글쓰기가 부족한 건지, 내용 이해나 암기가 부족한 건지,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나 3년차 이상 되신 분들이 지금 1기에 바로 오신 거는 그래도 의욕이 있으신 편인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숙제를 먼저 내드리겠습니다. 산업인력공단 가서 답안지를 본인이 어떻게 썼는지 정확히 확인을 해서 오세요. 아마 사진 촬영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과목도 사실 다 해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들어가서 뭐 몇 시간이든 있거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를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는 시험 보고 바로 다음날 복기를 해 놓으라고 저는 다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산업인력공단 가서 내가 목차 잡은 거, 목차 안에서 키워드를 어떤 키워드를 썼는지, 예, 그거를 가지고 와서 그리고 나서 공부 방법이나 공부 방향에 대한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지금 당장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부족한 게 뭔지 그거에 맞춰서 커리큘럼을 다시 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찾아봐야 되는데 문제 분석의 이유가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특히 이론에 있어서. 그래서 일단 네 가지 배점에 대한 균형성이 적절했는지 이거에 대한 것들을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해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물음에 대한 답을 했는지 오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이론 채점평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물음에 대한 답을 했는지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문제에서 대체원칙과 기회비용 원칙의 관계를 물었는데 가격 원칙, 대체 원칙, 기회비용의 원칙의 의의만 3개를 쓰고 관계 목차 하나만 쓰신 분들 다 꽈락입니다. 예, 관계를 물었는데 관계는 하나밖에 답을 안 한 거죠. 그렇죠? 이게 제일 대표적인 형태예요. 물음에 대한 답을 충분히 목차 하나라도 더 구성을 해서 거기에 맞는 답을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론에서. 그리고 목차 구성, 즉 이론에서는 목차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알고 계셔야 될 거는 뭐냐면 내 답안이 읽히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예, 채점할 때,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무슨 말이냐? 목차만 봐도 무슨 내용을 썼는지가 유추가 되는 목차가 가장 좋은 목차예요. 그러면 내용을 읽으면 읽힐수록 다 까이게 돼 있어요. 예, 잘 쓸 수가 없어요, 절대 수험생 입장에서.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박사를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나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서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형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식. 예. 채점평에 나오는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거에 모든 다 근거는 채점평에 있습니다. 그 외의 사설은 사견이나 사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의 구체성을 담았는지 총론 문제에서 가장 이런 것들이 2년차 유해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죠. 일반적인 내용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사례형이나 준사례형 또는 문제에서 주어가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그 답안의 내용도 구체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올해 4번 문제 같은 경우 다세대와 관련해서 거래사례 선정 얘기들이 나왔었죠. 단순히 위물시사 써도 이번에는 그래도 4점 정도 나오는 케이스가 4점에서 4.5점 정도 케이스는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작년과 같은 점수 기준으로 가게 되면 다 꽈락입니다. 다세대 얘기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꽈락이란 얘기예요. 위물시사에서 토지 건물 얘기가 나오거나 물음에 대한 답을 전혀 한 게 아니죠. 그렇죠?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채점 기준이에요. 예, 요것들을 먼저 명심해 두시고 내용의 이해와 암기가 충분했는지 이해는 지금 당장 2년차 유해들은 많은 이해를 요구를 하진 않아요. 이거는 꾸준히 쌓아가야 될 부분이고 3년차 이상이신 분들 중에서는 전체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논점이 있을 거예요. 뭐 기업가치면 기업가치, 토지보상이면 토지보상, 자녀지면 자녀지 이런 내가 분명히 부족한 부분들이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이론뿐만이 아니라 실무랑 법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공부법입니다. 그래서 공부법에 대한 연구는 저도 많이 했었는데 뭐 이은규 변호사님 유튜브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고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친한 이제 곽선빈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따신 분이 있는데 그분도 얼마 전에 채널을 개설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법 관련한 영상은 그런 걸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보를 해달라고 해서 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기본 개념에 대한 암기, 기본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가 의의예요. 의의. 특히나 강론, 감정평가론에 나와 있는 의의는 책에 있는 지금 서브들이 본인이 가지고 계신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텐데 여기 의의는 토시 하나까지는 바라진 않습니다. 그런데 실무 기준 또는 실무 기준 해설서에 나온 의의로 최대한 쓰셔야 돼요. 그 외의 의의는 너무 옛날 의의들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론과 관련한 의의들, 그것들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 총론과 관련한 의의는 조금씩 달라도 상관은 없어요. 교수님마다 책 쓰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감칙 제2조에 나와 있는 정의들 있죠. 그렇죠? 그거는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됩니다. 감칙 제2조는.
거기 각각의 의미들이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체계예요. 체계. 주소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논점이 나왔을 때 이거의 상위 개념이 뭐고 하위 개념이 뭔지, 그거를 잘 파악을 하게 되면 이거는 자연적으로 서를 쓰기 굉장히 편해집니다. 서 쓰기 굉장히 힘드시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첫 번째 개념, 그게 암기가 되었는가. 이거는 2년차 위에 분들은 연기부터 제가 강조해 왔던 부분이고, 이것들이 먼저 숙달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논리 전개에 모순이 있는가. 앞에서 한 얘기와 뒤에서 한 얘기가 연결이 되는지, 앞에서 한 얘기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특히 오늘 문제 1번의 논리 전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었죠. 그 다음에 충분한 현출을 할 수 있는가. 내가 내용을 다 외웠어요. 외웠다고 생각을 했어요. 답안지에 현출이 되지 않는 거는 암기가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답안지 쓰는 게 이제 팔이 아프고 힘드시잖아요. 뭐 타이핑을 하셔도 돼요. 타이핑을 하셔도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외운 것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 말로 내뱉을 수 있으면 돼요. 단 말로 내뱉을 때 버벅거리잖아요. 답안지 쓸 때 버퍼링이 거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을 빠르게 할 필요는 없어요. 천천히 하되 끊기지 않고 내가 말을 할 수가 있으면 답안지 작성을 할 때 끊기지 않고 작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암기의 기준은 현출이 되느냐예요. 현출이 안 되는 건 암기가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두루뭉술하게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답안지 내가 뭉뚱그려서 써야겠지. 이거는 필력이 되시는 분들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필력이 되시는 분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답안 작성이 이제 버퍼링이 있었는가, 이게 현출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답안 작성을 할 때 문제 분석을 하고 목차를 짰잖아요. 짜고 나서 답안 작성을 하면서 생각을 바꾸면 안 돼요. 다른 내용이 있었지, 뭔가 떠올랐어. 그걸 쓰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걸 쓰는 순간 다른 내용에 시간이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문제 분석과 목차 작성에서 모두 끝내는 거고, 그래서 답안을 작성을 할 때 충분히 버퍼링이 없이 작성을 하게 됐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력이 빠른 거의 기준은 제가 수험생을 항상 했었을 때 한쪽에 4분 정도 안에 들어왔었어요. 제일 빨랐을 땐 3분 30초 정도 들어왔었는데, 한쪽에 5분이 넘어가면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닙니다. 그거를 한번 한쪽을 기준으로 감칙체 2조를 암기해서 그거를 한번 시간을 재고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본인의 필력의 기준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악필인 경우, 이것도 좀 많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웬만하면 제가 다 알아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글이 자간이 일정하지 않거나 위아래가 들쭉날쭉하거나, 이건 악필의 문제가 아니라 답안에 대한 데코레이션 문제이기 때문에 채점을 할 때 답안이 잘 안 읽혀요. 나는 썼다고 생각을 하지만 안 읽히면 그건 안 쓴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나서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 관리. 일기 스터디에서는 기출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하게 될 거고, 강평 시간이 좀 많이 짧아요. 실무는 긴데 이론도 좀 더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에 못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 관리에 대한 것들을 단과에서도 제가 같이 활용을 할 겁니다. 1순환과 2순환,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개강을 하게 되는데, 1순환, 2순환은 기출 문제를 전체 범위를 다 다룰 거예요. 이론에서는 기출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다른 문제보다도 기출 문제의 변형이 아니라 원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과목별 시간 배분이 적절했는지, 실무, 이론, 법규에서 내가 왜 시간이 부족했는지를 앞으로 계속해서 고민하셔서 쌓아 나가셔야 됩니다. 3년차 이상은 이것들을 지금부터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0점에 대한 전략이 있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은 3년차 이상이신 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뭐 4123, 4213 뭐 이런 것들은 내가 순서를 반드시 정해놓는 게 아니라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내가 잘 아는 거를 빨리 푸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건 이론에서 제가 강조를 너무 많이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아는 문제를 빨리 처리하는 게 핵심이다. 아는 문제를 잘 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잘 쓰려고 하면 거기에 분명히 시간이 초과가 돼요. 그러면 모르는 문제에 대한 시간도 당연히 부족하죠. 그러면 그건 더 개판이 되겠죠.
그죠? 아는 문제를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모르는 문제를 꽈락을 맞지 않기 위한 전략으로 가야 안정적으로 점수를 득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 마찬가지로 아는 문제를 빨리 처리했는지, 그리고 모르는 문제에 대한 대처를 잘 했는지, 제 거를 쭉 들으시다 보면 이제 특히 기출 문제를 제가 제일 꼼꼼하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는 문제에 대한 처리도 중요하지만 모르는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건지가 사실 실제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최소 20점 정도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 나오게 돼요. 그거를 내가 알고 있는 기준과 원칙들에 의해서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를 새로운 문제로 계속해서 연습을 제가 시켜 드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아는 문제를 빨리 처리하고 모르는 문제를 잘 대처했는지만 되면 100점에 대한 시간 부족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준들을 앞으로 세워 나가시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을 짜야겠죠? 계획을 짜야 될 건데, 계획은 각자 조금씩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게 똑같을 수가 없어요. 일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획에 대한 궁금증이나 그 상황들을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최대한 상담을 해 드릴 테니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차 과목은 이제 3년차, 5년차 이런 동차 분들에 대한 기준들이 되겠죠. 밸런스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실무랑 이론, 법규 중에서 실무가 2년차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비중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왜? 그거를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끌어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내년이 됐을 때 3월 또는 4월 1차 시험이 끝난 이후부터는 이론 법규는 이제 새로운 문제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보다는 암기 싸움이에요. 그때부터는 막판 2달이 암기 싸움이거든요. 근데 실무가 그때까지 정리가 안 돼 있다. 그럼 실무하느라 암기를 못하게 됩니다. 시간이 부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를 최대한 빨리 끌어올리고, 그리고 나서 이론과 법규는 문제 푸는 방법, 법규 같은 경우는 논점, 기본 논점에 대한 키워드 이런 것들을 채워나가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과목별로 봤을 때 어떤 분들은 뭐 실무가 뭐 7, 이론 1, 뭐 법규 2, 뭐 이런 식으로 딱딱 정해놓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3년차 이상이신 분들은 자기가 부족한 과목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이번에 점수가 가장 안 나왔던 이유를 찾으셔서 거기에 맞게 전략을 수정을 하셔야겠죠. 남들과 똑같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공부는 내가 부족한 거를, 내가 실패한 이유를 찾아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과목별로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3년차 또는 4년차이신 분들 같은 경우, 뭐 2년차 분들은 사실 지금 당장의 밸런스는 큰 의미는 없어요. 실무가 당연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실무를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끌어올린다는 전략을 반드시 명심해 두시고, 그 다음에 3년차, 4년차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당장 뭔가 암기하는 개별 스터디 있죠? 저는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지금 뭐 그건 당장 외워봐야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냥 그거 외워서 지금 이제 시험 합격자 발표가 나서 떨어졌는데 암기가 될까요? 안 돼요. 지금 시기에. 암기를 해도 어차피 나중에 막판 한두 달 그때 최종적으로 암기를 해야 될 내용이고, 그럼 암기를 아예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암기는 누적적으로 하긴 하는 겁니다. 하긴 하는 건데 꼼꼼하게 다 외울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전체 구성, 그 다음에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기억을 해놨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 살을 붙이는 방식으로 암기를 해놓고 막판 2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범위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암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최종적으로 몰아서 암기를 하는 거예요. 암기를 아예 다 버리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이론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암기를 하셔야 될 부분들은 의입니다. 의. 예. 그것들을 하나씩 쌓아가시고, 그리고 시간 관리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이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3년차, 4년차 위에 같은 경우는 특히 3년차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3년차 동차의 2차 시험에 대한 과목별 기준은 뭐냐면 2차 과목이 아닙니다. 1차가 기준이에요. 1차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첫 해 1차 시험을 봤을 때 그 점수가 몇 점대였는지, 과목별로 부족했던 점수가 뭐였는지를 먼저 저한테 알려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그 과목들을 먼저 11월, 12월 달에 같이 병행을 하시면서 실무는 무조건 병행을 하시는 겁니다. 12월까지는. 근데 내가 1차를 첫 해 시험 봤을 때 60점 턱걸이로 합격을 했다. 그 중에서 뭐 회계가 40점이고 뭐 경제 40점이고 이런 식으로 턱걸이로 합격을 했다. 그러면 실무를 비중을 조금 더 낮춰야 돼요. 1차 비중이 조금 더 올라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내가 안정적으로 점수를 70점 이상 득점을 했었다. 그러면 이론법규까지도 병행을 하셔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차에 대한 과목 기준은 1차 점수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리고 12월 말 정도가 됐을 때 이제 1차 모의고사를 보겠죠. 1차 공부한 과목이 있을 거예요. 전체를 다 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회계가 12월 말에 45점에서 55점 사이로 들어온다. 그러면 실무를 계속 병행하시고, 그 다음에 경제 같은 경우는 50점 이상, 이 정도 기준을 잡으시고, 근데 그 점수가 안 나온다. 당장 이론법규부터 버리시고 실무도 비중을 더 낮춰야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점수 기준은 1차 모의고사 점수 기준이에요. 1차 모의고사 점수.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학원에서 모의고사가 치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동차생이면 작년 1차 시험 모의고사들이 있겠죠? 그거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거 가지고. 그래서 기준을 그걸로 잡아서 1차에 대한 비중을 조절을 하자. 이론법규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론 공부 방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중요한 게 접근 방법, 방식, 요것들을 먼저 머릿속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내용을 암기해서 지금까지 처리를 해왔다. 그랬을 경우라도 올해 시험에는 그렇게 대처가 되는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 모든 거의 기준은 이론이 꽈락이 가장 많이 나왔을 때를 기준으로 점수를 드리고, 기준도 그걸로 삼을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하시는 분들, 특히 3년차, 4년차 분들 마찬가지로 기본 강의를 다시 들어야 되냐? 듣지 마세요. 어느 누구 거를 들었던 간에 기본 강의를 들을 게 아닙니다. 지금은 내가 부족한 거를 먼저 찾으라고 그랬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문제로 접근해야 됩니다. 문제로. 지금부터는 모든 논점, 그다음에 기본서 회독 자체가 안 중요하진 않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말란 얘기예요. 순서대로 보는 게 아니라 스터디 논점에 나왔던, 스터디 문제에서 나왔던 논점이 있겠죠.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 논점들을 정리를 해 나가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을 다시 기본서를 찾아서 읽어보고 정리까지 해 놓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논점 하나씩 쌓아가는 거고, 시간이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 나왔던 논점에 상위 개념이 있을 거예요. 거기까지 보는 거예요. 거기까지.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이론은 지금 11월, 12월 시기에는 가장 적은 시간을 투입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적은 시간을. 그래서 문제로 일단 첫 번째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속 강조드리는 게 두 번째가 물음에 대한 답을 찾자. 물음에 대한 답을 내가 충실히 하고 있는지 자가 진단으로 좀 활용을 하세요. 그리고 배점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 돼요. 물어본 거에 대한 그 답을 먼저 하라고 한 얘기와 연결되는 애예요. 물어본 거에 목차가 한 개라도 더 많아야 돼요. 관련 개념으로 채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배점에 대한 균형성이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문제 분석을 제 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그 기준들을 하나씩 쌓아 가시면 되고, 역시 아는 것을 빨리 처리하는 게 제일 핵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복기를 하실 때, 스터디를 하실 때 관련해서 순서를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정해드린 거예요. 첫 번째로 문제 분석을 통해서 목차 구성을 다시 해보셔야 돼요. 특히 제가 강평에 중심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내용은, 내용 자체의 설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일부 어려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그 외의 내용은 책을 읽어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보고 걔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목차 구성을 이렇게 한다 라는 플로우들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보통 두세 가지를 제시를 하게 될 건데, 그 생각 사고 과정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복기를 하실 때 그와 비슷하게 계속해서 사고를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차 구성에 따른 답안 현출이 되겠죠. 이거는 다 일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작성하실 필요는 없어요. 목차를 구성을 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키워드,
키워드만 내가 뽑아내면 돼요. 키워드만. 그렇게만 복기를 하세요. 키워드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기본서 책 읽는 방법도 제가 이제 연기 때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 것들이 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연락을 주시고, 그리고 관련 기출, 지금 1기가 기출 문제에 대한 거잖아요. 기출 문제에 대한 처리 기준들을 이제 세우셔야 돼요. 기출 문제에서. 특히 기출 문제에서 중요한 것들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론에서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다른 어떤 과목보다도 훨씬 중요합니다. 훨씬. 단어 하나하나를 다 씹어 먹어야 돼요. 기출문제에서는. 그리고 관련 논점에 대한 개념, 그죠? 논점이 나왔으면 거기 나왔던, 즉 예시 답안에 나왔던 의의들이 있을 거예요. 의의를 뭐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의의 암기 스터디 이렇게 하는 것도 상관은 없지만, 그거보다 지금 여기서 예시 답안에 나왔던 의의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실제 답안 작성을 하시면 16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에 답안지 기준으로 했을 때 의의를 쓰는 것만 최소 5쪽에서 6쪽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걸 못 쓰면 안 되겠죠. 그거는 생각이 없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것들을 계속해서 지금 쌓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의의가 다음 스터디에서 만약에 문제 나왔다 그러면 그거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진도에 관해서는 제가 문제나 논점 자체를 찍어드리진 않습니다. 실제 스터디 와서 해야 될 거는 저는 3기까지 또는 4기 중반까지 오픈북을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보고 내가 해석을 해서 목차 구성을 잘 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 개념이, 이것도 이제 개념에 대한 체계가 정립이 안 돼 있으면 그 나왔던 논점을 책에서 찾는 데 일단 시간이 첫 번째로 들겠죠. 그게 어디 있는지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빨리 찾을 수 있을 거고, 그 중에서 문제 분석을 해서 물음에 대한 답만 요약을 하거나 아니면 기본서에 2줄 나와 있는 거를 6줄, 7줄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용이 많은 것들을 요약할 수 있는지, 줄여 쓸 수 있는지, 내용이 별로 없는 거를 늘려 쓸 수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이걸 계속해서 강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론에서는 결국에 늘리고 줄일 줄만 알면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를 중심으로 복기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상위 개념에 대한 논점들, 이것까지 생각해 보시는 거고. 자, 기출문제의 중요성 계속해서 강조드립니다. 채점평이 다 기준이에요. 채점평. 다른 어떤 강사가 무슨 말을 하던 채점평으로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PPT 자료는 드리긴 하지만, 관련되어 있는 채점평은 드리긴 하지만 기출문제에 대한 채점평 자체가 나와 있는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기출문제 복기하실 때 특히. 그래서 제 거 지금 기출문제가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33, 34회는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아마 내년 뭐 지나고 나서 개정을 해서 반영을 할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읽어보실 거는 예시 답안 자체가 아니라 문제 분석한 사고의 흐름을 제가 좀 적어놨고, 그리고 채점평을 적어놨거든요. 채점평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적어놨어요. 그걸 공부의 방향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채점평이 공부 방향의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용어를 익혀라 라고 말씀드렸었죠. 기출문제에 나오는 용어, 단어들이 있어요. 이거는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특히 오늘 문제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음에도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답안에. 예를 들어 관계를 물었는데 공통점, 차이점이 왜 나오죠? 누군가 그렇게 썼으니까 나왔겠죠? 그거는 비교의 문제입니다. 관계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나씩 문제 분석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빈출이 있어요. 최다 빈출.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강약 조절을 해야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강으로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최다 빈출이 나오는 논점, 그거를 우선순위로 해서 거기 관련된 개념부터 정리를 해나가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회차별로 약간 100점에 대한 전략을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그 100점에 대한 전략을 각각 본인이 갖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기준을 삼으셔야 돼요. 내가 잘 할 수 있는 게 있고, 남들이 다 안다고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절대. 내가 모르는 게 있어요, 분명히. 남들은 다 알지만 내가 모르고 잘 못 쓰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서 그 문제를, 즉 내가 잘 아는 문제를 최대한 빨리 채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답안 작성. 자, 일주일에 이론은 지금은 2번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스터디 1번, 그 다음에 단과 들으시는 분들은 월요일에 1번, 또는 안 들으시는 분들은 개별 스터디서 1번. 그 이상 매일매일 50점씩 쓰는 거는 이론 법규는 약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이론은 매일 개별 스터디로 50점씩 40점씩 쓰는 거는 지금 큰 의미가 없습니다. 2년차 유예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이상 연차는 상관이 없고, 그리고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문제 분석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제 거 문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많이 어렵고 4년차도 4기 때 막판 2번을 제외하고 100점을 못 풀었었어요. 예,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연습을 충분히 시켜드릴 거예요. 문제 분석을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에 대한 기준들을 각각을 다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핵심 키워드가 충분히 현출이 되었는지, 즉 내용으로 봤을 때 주구장창 설명하는 것, 단순 100점 채우는 용도는 큰 의미가 없어요. 키워드들이 좀 들어갔는지, 핵심적인 물음에 대한 답만 요점으로 현출이 됐는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자, 스터디. 그래서 1기 기출문제, 2기는 이제 사례형 문제를 바로 들어갈 거고, 2순환 단과는 요때 2기 때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이 1순환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총 8회,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서 1회부터 한 16회 정도까지, 그 다음에 2순환은 요 2기 시기에 17회부터 34회까지 다 보게 될 거예요. 2순환을 왜 2기랑 같이 병행을 하냐면 사례형 문제를 풀기 위한 초석을 같이 마련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3기 때는 주요 이슈나 논문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심화 문제로 출제를 할 거예요. 논문 자료, 요약 이런 거 저는 없습니다. 볼 필요가 없어요. 볼 필요가 없고 제가 문제로 낸 것들이 있어요. 논문에서 이슈가 되는 것들. 그런 것들만 답안 작성 분량으로 자기가 기억을 하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논문을 다 찾아서 읽어보고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4기 때가 이제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처를 위한 이제 최종 정리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 2, 3순환, 기출, 이제 최종 문제. 여기서 왜 3순환밖에 없냐면 3월, 4월달 1차 보시는 분들이 있죠. 동차. 그때는 단과를 진행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동차하시는 분들은 1차에 집중할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오늘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하기 전에 채점을 하면서 일단 느꼈던 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자, 문제 분석 방법 먼저 볼게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는데, 구체적으로는 제가 연기 스터디 1회차 샘플로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영순환 1회차 이게 샘플로 올라와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좀 보시고 참고를 하세요. 가장 중요한 게 배점에 대한 균형성이에요. 그리고 논리에 대한 일관성. 채점을 할 때 결국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하다. 가장 배점의 균형성에 사실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목차 구성이 적절했는지, 물어보는 거 썼는지,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건데, 그리고 목차 구성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자, 순서입니다. 첫 번째, 서술어를 기준으로 큰 배점을 나누는 겁니다. 큰 배점. 물어본 거에 대한 배점 기준이 있죠. 30점, 40점. 그 중에서 서술어가, 자, 문제가 40점짜리다. 서술어가 2개다. 그러면 20점, 20점 쓰는 겁니다. 그쵸?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목적어입니다. 서술어 하나의 목적어. 이게 뭐예요? 이게 결국에 물음이에요. 물어본 거. 여기에 목차 구성을 하나라도 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라도. 그쵸? 그리고 나서 소목차를 나눌 때는 주어가 2개 이상이면 걔네들을 기준으로 똑같이. 이거에 대한 목차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배점의 균형성을 가지고 서술어, 목적어, 주어가 배점에 맞게 균형성 있게 작성을 했느냐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채점을 해봤을 때 요 1번 문제를 해석을 하는 게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2번, 3번 읽어봤겠죠. 그래서 요것들이 너무 안 돼 있는 게 너무 많았어요. 자, 그리고 문제 2번 같은 경우도 물어본 거 관계고 구분지상권의 평가 원리,
그죠? 평가 원리를 아무런 말 없이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고, 문제 3번도 마찬가지 하나씩 한번 보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이 사고 과정을 여러분들 걸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배점을 확인하자. 배점이 40점이죠. 40점. 첫 번째 뭐라고요? 서술어를 기준으로 큰 배점을 나누자라는 거예요. 서술어를 일단 찾아보면 여기서 규명하고 그다음에 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문제 분석의 유형에서는 설명하는 거, 논하는 게 가장 큰 덩어리 줄기이고 그 안에서 비교 아니면 관계를 묻는 문제로 대략적으로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외에 사례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문제가 좀 어려운 이유가 이 중에서 규명을 하라는 얘기인데 밝히라는 얘기죠. 밝히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하나가 더 서술어가 추가돼 있어요. 서술어가. 그게 뭐죠? 밝히면서 라고 되어 있죠. 그쵸? 이게 첫 번째 기준이다. 그러면 배점이 지금 40점이잖아요. 서술어가 3개죠. 그쵸? 그럼 얘가 동일한 배점으로 최대한 나와야 돼요. 40점이면 3개가 딱 떨어지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13. 그쵸? 자, 배점 1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목차는 3개에서 4개. 요게 제 기준입니다. 목차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목차는 많을수록 좋아요. 많을수록 좋은 게 맞습니다. 5개, 6개 좋아요. 5개, 6개를 쓰는데 그러면 그 내용은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렇게 쓰면 좋지만 실제 모든 문제에서 목차를 그렇게 뽑아내는 거는 사실상 많이 힘들다. 예. 최소한의 목차 기준이에요. 최소 3개에서 4개. 예. 왜 3개, 4개냐? 어떤 건 3개로 쓰기 좋은 게 있고 어떤 건 4개로 쓰기 좋은 게 있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3개짜리 부동산의 복합 개념을 물어봤다. 그러면 물법경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겠죠. 4개짜리다. 그러면 2개 덩어리로 갈 수도 있는 거죠. 부동산의 특성을 물어봤다. 그러면 자연적 특성 2개, 인문적 특성 2개. 예. 이렇게 가야겠죠. 균형성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배점이 덩어리가 총 3개다. 3개인데 여기서 서술어에 하나가 더 들어가 있죠. 비교하면서. 그렇죠? 비교라는 형태의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비교라고 물어봤으면 제 거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첫 번째 목차 공통점, 차이점. 이게 기본 목차입니다. 명가락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차예요. 10점이다. 그러면 여기서 2개씩 제시를 해야겠죠.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에 있어서 대부분의 기본서 또는 서브에 어떤 식으로 형태가 나와 있냐면 차이점이 되게 많아요. 차이점이. 예. 그걸 다 쓰면 안 돼요. 여기서 핵심은 공통점, 유사점을 찾아내는 게 핵심입니다. 예. 문제에서 출제를 할 때 실제 기출문제에서 비교하라는 형태의 문제에서 잘 보시면 차이점은 너무 많아요. 예. 공통점, 유사점을 뽑아내는 게 가장 힘들거든요. 그거를 균형 있게 최대한 균형 있게 쓰는 게 중요하다. 목차 1개 정도 차이 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2개 쓰고 3개 쓰고 이런 거는 1개 정도는 예,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형태가 A 측면상 비교 B, C 이런 형태로 이 자체를 키워드로 뽑아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용, 자 비교 문제죠. 내용 서술어가 들어가는 거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느냐? 기본서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점에서 같고 이런 점에서 다르다라는 서술어가 나와야겠죠. 그렇죠? 비교를 물었으니까, 비교하라고 물었으니까. 그럼 비교하는 형태는 이런 점에서 같고 이런 점에서 다르다라고 서술이 돼야겠죠. 물론 어떤 것들은 공통점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런 점에서 그냥 차이가 있다, 차이가 난다라고만 서술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요게 2가지가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고 2개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답안지가 읽히지 않는 게 훨씬 더 좋은 목차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답안지를 무조건 읽어봐야겠죠. 그렇죠? 요런 형태가 더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측면을 바로 키워드로 뽑아내서 목차를 구성하는 게 훨씬 더 좋은 형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서술어가 이런 점에서 같고 이런 점에서
다르다 이거라고요. 자, 관계 문제 볼게요. 관계에도 동일한 형태의 목차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고 요 사이에 이제 하나 활용할 수 있는 걸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내용이 중복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중복되지 않아야 돼요. 근데 관계를 떠올리실 때 관계 문제에서 목차를 구성하는 걸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세요. 근데 그 중에서 상호 영향관계, 뭐 피드백 관계는 다 기본적으로 다 하죠. 그 외에 관계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뭐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이런 현상이 있죠. 자, 상호 유사관계 됩니다. 그렇죠? 공통점으로 쓸 게 아니라 유사관계, 동등관계, 대등관계라고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관계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A와 B가 어떠한 측면에서 상호 연결되어 있다, 관련성을 맺고 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관계를 물어봤으면 동일한 내용을 이 단어 하나에 따라서 내용 자체는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서술어 표현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관계를 물어봤으면 A와 B가 이런 측면에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서술이 돼야겠죠. 비교를 물었으면 같은 게 뭐고 다른 게 뭔지가 서술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명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기출에서는 이거를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비교를 묻기도 하고 관계를 묻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가장 첫 번째 포인트예요. 비교하면서 제시하라라고 일단 되어 있죠. 하나 추가로 이제 한 개 내용을 중복되지 않을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개념상 관계. 자, 개념을 여기다 녹여 쓰는 거죠. 그리고 절차상 관계. 그리고 논리상 관계.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내용 목차를 좀 생각하기 힘들 때 이거를 많이 활용해서 중복되지 않게 서술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자, 그러면 서술어 안에서 서술어를 기준으로 지금 목차를 나눈다고 했었죠. 자, 배점이 40점인데 자, 규명하라고 되어 있죠. 서랑 결로 하셔도 되긴 되지만 저는 이거를 좀 구분을 합니다. 설명하는 거는 서설과 결어로 끝내고요. 논하는 거는 서론과 결론으로 씁니다. 중간에 설명이 아닌 것들이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그냥 다 서론과 결론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규명 밝히면서 라고 되어 있으니까 서론을 먼저 생각을 해야겠죠. 자, 로마자 목차. 자, 지금 형태는 통 목차로, 통 문제로 잘 안 나오는 추세이죠. 물음별로 로마자를 먼저 구성을 하는 겁니다. 물음별로. 근데 여기선 지금 소물음이 없죠. 소물음이 없으니까 로마자의 기준은 서술어입니다. 서술어. 서술어가 3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로마자 목차를 먼저 구성을 하자. 자, 그리고 여기서 밝히면서죠. 여기서 목적어가 뭐죠? 물어본 거. 발전 영역과 내용을 물어봤어요. 그렇죠? 이거의 목차는 그럼 뭐예요? 발전 영역과 내용이죠. 그렇죠? 이게 물어본 거예요. 규명하고 그러니까 물어본 게 뭐예요? 목적어를 쉽게 찾는 방법은 을 이거를 찾거나 아니면 무엇에 대해를 찾으면 그게 목적어입니다. 주로. 자, 설명되어지는가, 완전히 설명되어지는가를 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목적어죠. 얘를 목차 표현으로, 자, 목차화 시킨다라는 얘기는 최대한 명사화 시켜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설명되어지는가 라고 잡아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이거를 목차 표현으로 바꾸면 설명 가능성이겠죠. 설명이 되느냐, 가능성을 물어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물어본 게 뭐예요? 제시하시오에서 물어본 거, 비교를 하면서 제시를 하는데 물어본 거 뭐죠? 이론적 근거죠? 그렇죠? 이론적 근거를 물어봤다. 그렇죠? 물어본 거대로 지금 목차를 잡은 겁니다. 배점이 아까 뭐 13점 정도. 여기서 뭐 약간 차이를 준다고 하면 뒤를 뭐 조금 더 15점, 뭐 20점까지도 줄 수도 있어요. 줄 수도 있는데 일단 요거대로 일단 분석을 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발전 연역과 내용을 물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목적어는 하나죠. 그렇죠? 발전 연역과 내용을 두 개를 구분을 할 수도 있지만 얘네들은 사실 연결되는 애들이에요. 이걸 따로 쓰면 중복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중복될 확률이 높은 것들은 사실 목차를 합쳐야 돼요. 이거에 대한 기준도 같이 가져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내용이 중복된다. 앞에서 했던 얘기를 또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목차를 바꿔야 돼요. 네. 그래서 발전 연역과 내용인데, 그죠? 여기서 물어본 거 잘 목차를 왜 그렇게 잡았는지 제가 대부분이 어떻게 잡았냐면은 차액지대론과 렌트론으로 잡았어요. 문제를 못 읽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잘 보세요. 기출문제에서 괄호를 절대 함부로 주지 않아요. 그렇죠? 두 개는 그럼 뭐예요? 지대론과 렌트론이죠. 그렇죠? 주어가 두 개죠. 목차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지대론, 렌트론이 나와야죠. 그죠? 배점이 13점이니까 그럼 목차가 뭐 한 4개 정도 나오면 적절하겠죠. 4개에서 5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차액지대론만을 쓰신 분이 많아요. 그럼 차액지대론은 리카르도니까 리카디아는 리카르도랑 다른 겁니다. 문제를 이렇게 절대 안 내요. 기출문제에서. 똑같은 얘기를 2번 반복하지 않는다고요. 괄호를 줬잖아요. 그렇죠? 잘 보세요. 그럼 요것만 목차를 잡으면 여기 문제에다 하면 돼요. 지대론, 그 다음에 렌트론 됐죠? 그럼 차액지대, 리카디안, 커시렌트, 파레티안, 준 이렇게 목차가 바로 들어가야죠. 이건 목차 고민을 하면 안 돼요. 여기서 근데 생각보다 절대 차액지대가 나왔으니까 책에 있으니까 절대지대론, 독점지대론, 준지대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신 답안이 너무 많아요. 물은 대로 쓴 게 아니라고 아는 걸 쓴 거예요. 그거는 암기한 걸 쓴 거라고요. 물어본 대로 쓰라고 하니까요. 물어본 대로. 이걸 너무 간과를 너무 많이 해요. 네. 이렇게 목차 잡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그래서 낸 거예요. 그래서 지대론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여기서 목차가 2개죠. 여기는 3개죠. 정해져 있잖아요. 내용을 알고 모르고는 그 다음이에요. 목차 구성이 먼저라고요. 목차 구성이. 그죠? 물어본 대로 써야 되잖아요. 거기에 배점이 있는 건데 그걸 내가 왜 내 맘대로 용어를 바꾸거나 합치냐고요. 물어본 대로 써야지. 그죠? 이건 목차가 배점이 이게 끝이에요. 그렇죠? 차액지대. 여기는 리카디안이죠. 여기에 사실 내용을 모를 수 있어요. 여기에 뭐 입지교차, 위치지대, 절대지대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다 리카디안이에요. 리카르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 렌트로는 쿼시렌트, 파레티안 렌트, 준렌트가 있죠. 쿼시렌트 잘 모르겠고 파레티안 렌트는 파레토 지대라는 게 1차 경제에서 배우죠. 전용 수입 관련한 내용들. 그 다음에 준렌트가 책에 대부분 있어요. 2개 정도는 많이 써있는데 자, 이걸 몰라요. 그럼 실제 시험에서는 얘를 그냥 비워두세요. 비워두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쿼시렌트가 지금 이 지대론과 렌트론을 구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뉘앙스를 봤을 때 이 뉘앙스도 이제 앞으로 캐치를 하셔야 되는데 지대론이 앞에 거겠어요? 렌트론이 앞에 거겠어요? 지대론이 더 옛날 거겠죠. 렌트론은 왜 나왔겠어요? 지대론을 비판했으니까 나왔겠죠. 이 리카디안 자체도 차액 지대를 비판하고 나온 거잖아요. 요걸 비판해서 나와서 순서대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얘는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요거에 한계가 있다 라는 식으로 내용을 그냥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용 자체가 틀리더라도. 그렇죠? 여기서는 파레토 지대, 준지대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게 등장하면 되는 거죠. 이건 모르겠으면 여기 있는 걸 그냥 까고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 뉘앙스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이 밝히면서에 대한 목차 구조는 이게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과연 현실의 부동산 가격이 상기 이론으로 완전히 설명되어지는가를 규명하라. 규명하라는 얘기는 밝히라는 얘기랑 똑같죠. 논하라는 얘기와 똑같은 겁니다. 논하는 거는 핵심이 근거를 밝히는 거예요.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뒤의 물음으로 인해서 이미 뉘앙스가 완전히 설명되어지지 않는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를 둘 다 쓰면 안 됩니다. 왜? 실제 부동산 거래 시 왜 부동산 감정평가 활동이 요구되는가를 물었잖아요. 이거를 위 지대론과 상계 지대론과 비교하면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이게 설명이 되면 감정평가 활동이 필요가 없죠. 그죠? 이건 뉘앙스예요, 뉘앙스. 그죠? 그러니까 얘의 답은 설명 안 된다. 불가능. 목차로 그냥 대놓고 보여줘도 돼요. 아니면 한계. 나는 목차로 대놓고 보여줘도 돼요. 이거는. 그죠? 그리고 나서 부동산, 현실의 부동산 가격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의의로 좀 밝혀줘야 될 거는 주어가 있죠? 현실의 부동산 가격 이가 주어잖아요. 그렇죠? 현실 부동산 가격이 뭘 말하는지 의의 또는 의미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일단 밝혀주는 거예요. 왜? 이걸 물어봤으니까 얘가 설명이 왜 안 되는지를 이제 쓸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배점이 13점이니까 목차가 최소한 4개는 나와야죠. 마찬가지로 최소한 4개. 5개, 6개는 상관이 없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고민할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이걸 먼저 목차를 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다음 물음을 볼게요. 실제 부동산 거래 시 감정평가 활동이 왜 요구되는지를 상계 지대론과 비교하면서, 이게 좀 어렵죠? 물어본 게 핵심이 감정평가 활동이 요구되는가를 이잖아요. 그렇죠? 요걸 물어봤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감정평가 활동의 필요성인 거죠. 그렇죠? 왜 요구되는가, 왜 필요한지를 물었단 말이에요. 그때 서술 방식이 비교를 하면서 해라. 근데 이론적 근거도 제시를 하래요. 머리 아프죠? 그렇죠?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 여기서 이론적 근거와 감정평가 활동의 필요성 중에서 더 핵심적인 물음은 뭐예요? 1번, 2번. 이거예요. 뒤에 있잖아요. 뒤에 있고 얘의 서술어가 첫 번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론적 근거라고 그래서 했잖아요, 여기를. 그죠? 목차도 마찬가지 13점이에요. 목차가 3개든 4개든 나와야 돼요. 최소 4개가. 그쵸? 그러면 여기에 목차는 목차 제목에 이론적 근거가 들어가면 돼요. 목차 제목에. 그죠? 그리고 내용을 쓸 때는 그 이론적 근거를 설명하면서 뒤에 감정평가의 필요성, 감정평가에 요구된다. 이래서 감정평가가 필요하다. 이래서 감정평가가 중요하다는 서술어가 필요하겠죠. 요것만 맞춰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론적 근거를 하나를 제시를 하고 이것 때문에 감정평가가 필요하다를 보고 싶은 거라고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 서술 방식을 비교를 하면서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 잘 보세요. 상기의 지대론 등과 비교하면서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비교를 하는 게 지대론, 렌트론 2개를 비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상기의 위에 거잖아요. 지대론과 현실의 부동산 가격을 비교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목차 구성을 할 때 여기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한 개라고 했잖아요. 한 개. 그렇죠? 요거 목차를 먼저 생각하고 여기 맞춰서 한 개를 끌어다 맞추면 되는 거예요. 이걸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이거를. 그렇죠? 감정평가 활동 또는 감정평가의 필요성 보시면 암기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합과 사복특 해가지고 다 그냥 써놨죠. 써놨는데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근데 앞에서는 다른 얘기를 해놓고 여기서 그 얘기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요. 논리의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연결이. 이 전체 물음에서 제일 중요한 물음이 뭐겠어요? 이거 보고 싶은 거라니까, 이거. 이거는 이미 이걸로는 설명이 안 돼. 안 돼. 그 근거가 있고 그래서 감정평가 활동이 필요한 거야. 라는 거죠. 그렇죠?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감정평가 활동에서 그러면 감정평가 활동이 왜 필요한지 자, 이거는 제가 강론 시간에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큰 흐름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부동산의 특성이 있어요. 부동산의 특성이 있고 부동산 시장이 있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있어요. 이게 총론의 전체 흐름이잖아요. 전체 흐름. 물론 이 앞에까지 하게 되면 부동산의 뭐 본질까지도 가져갈 수도 있지만 요거는 논외로 하고 부동산의 특성이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구분을 해요. 기본 강의 제 거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인문적 특성은 자연적 특성을 완화시키는 역할이에요. 인문적 특성 자체만으로 부동산이 수요 공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불균형 가격이 어렵다. 이건 좀 틀린 얘기라고요. 그렇죠? 수요 공급 얘기와 나오는 거, 그 본질이죠. 본질이 두 개예요. 사회재, 공공재, 경제재를 두 개를 동시에 갖고 있단 말이에요. 경제재화로서의 본질을 갖고 있으면 수요 공급으로 다 설명이 돼야 돼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연적 특성 때문이라고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왜? 본질이 사회재, 공공재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연적 특성에서 나오는 특성들이 여기랑 연결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 자연적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그래서 불안전성을 지닌다. 불안전하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모르겠다. 적정 가격을 모르겠다. 가 나와야 돼요. 왜? 모르니까 감정평가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를 알 수 있어. 기가 막히게 알아. 감정평가 왜 필요해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모든 전체 흐름이 이거란 말이에요. 전체 흐름이 이거고 여기에 요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항상 쓰는 얘기가 여기에 막 갑자기 윤리 얘기가 막 나와요. 그건 물어본 게 아니에요. 윤리 얘기가 왜 나와? 그렇죠? 이 흐름이에요. 이 흐름. 이 흐름을 되게 크게 물어본 거예요. 결국에. 지대론이 한계가 있어요. 완전히 설명되지가 않아요. 왜? 이론만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꾸준히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그게 안 돼. 왜? 시장이 불안전하니까. 그 전제가 뭐라고요? 그래서 자연적 특성,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얘기가 사실 얘는 핵심이라고요. 이 얘기는 생각보다 많이 썼어요. 많이 썼는데 표현이 조금씩 달랐던 부분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 가치 형성 요인의 뭐 다양성, 복잡성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거의 전체 큰 흐름 자체가 부동산 특성의 중에서 자연적 특성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고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시장이 불안전하니까 불안전한 시장을 잘 도와줘야겠죠. 그럼 감정평가 활동의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감정평가 활동의 핵심 키워드. 이걸 모르겠으니까 지원하는 거예요. 지원하고 보완하는 거예요. 모르겠으니까. 이게 제일 큰 핵심이에요. 큰 덩어리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그래서 특성과 시장 얘기가 있는 반드시 나와야 돼요. 특성과 시장 얘기가. 그러면 앞에서 한계는 뭐겠어요?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다.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가 나와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사실 다른 얘기를 뭘 써도 상관없는데 여기서 제가 활용을 한 거는 시장 참가자를 쓴 거예요. 시장 참가자. 시장 참가자도 여기서는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서 시장 참가자가 변하고 있었었죠.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시장 참가자가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표현을 하면 효용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는 농사를 짓기 위한 거니까 거기서 생산성을 추구를 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그게 아니라 현재 놓고 보면 쾌적성을 훨씬 더 추구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감정평가를 계속해서 옛날에 이론을 버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들을 같이 고려하면서 계속해서 보완해서 보충해 나가자라는 뉘앙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목차 고민을 할 때 큰 덩어리가 이렇게 이루어져서 지금 목차를 구성을 한 거고 요 목차가 아닌 다른 목차를 써도 틀린 게 아닙니다. 틀린 게 아니지만 핵심은 뭐냐면 요 내용과 요 내용이 연결을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가 중요한 거라고요. 지대로는 모르겠다, 쓰기 싫다, 이것만 막 5쪽, 6쪽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5, 6쪽 쓰고 요거 한쪽 한쪽 반 무조건 꽈락이죠. 배점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니까요. 이거를 아무리 잘 써, 이걸 20페이지 써도 꽈락이에요.
물어본 거에 대한 배점의 균형성이 이 얘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 내용들은 답안을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리고 문제 2번을 볼게요. 1번 채점평이 있는데, 채점평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요거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넘어갈게요. 여기서 핵심적인 키워드들을 좀 찾으셔야 되는데, 자, 지대론과 관련해서 기본서나 요약집이 나와 있는 내용으로만 정리하지 마시고, 여기 채점평에 지대론과 관련한 배경부터 굉장히 자세히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예, 요거를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요거를. 그래서 채점평 요거는 이제 보시고,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의 문제성,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과 똑같아요. 현실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라는 뉘앙스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채점평에서.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맨 끝에 나와 있죠? 논리성 뭐 어쩌고 얘기를 했는데, 지대론 가지고는 현실의 부동산 가격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히 밝혀져 있다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앞에서는 뭐 논리성 얘기를 했지만, 자, 문제 2번. 이런 형태로 출제될 가능성은 높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 약수라시오죠. 약수라는데 물음 1번과 물음 2번이 있어요. 전혀 관련성이 없죠. 그죠? 이런 거는 굳이 서를 쓸 필요가 없다. 네, 전혀 상관성이 없는 소물음 2개를 던져놓고 약수를 하시오라는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면, 그러면 얘는 굳이 억지로 서를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냥 물음에만 답을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목차, 큰 목차. 그래서 얘가 로마자 1번, 얘가 로마자 2번이 됩니다. 서를 쓴다고 하면 로마자 1번을 쓰겠지만 그걸 억지로 만들어내지 말란 얘기예요. 억지로. 그죠? 자, 배점이 10점. 물어본 게 뭐예요? 관계를 물었어요. 관계. 자, 그러면 여기가 물음 1이죠. 그러면 10점이니까 3개에서 4개 목차라고 했습니다. 근데 관계를 물었는데 주어가 2개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가는 게 좋아요? 여기서 직접적으로 물어본 게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의 목차가 하나라도 더 가야 된다고요. 구조가 이렇게 나와야겠죠. 2번이든 3번이든 관계 물어본 거에 목차가 하나라도 더 나와야 된다고요. 여기 뭐겠어요? 뭐 개념이 되겠죠? 의나 뭐 개념. 여기서 대체 원칙과 기회비용 원칙을 목차를 나눠서 의의를 쓰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괜찮아요. 2개를 썼잖아요. 근데 관계를 목차를 최소 2개 이상은 써야 된다고요. 근데 의의 2개 쓰고 심지어 가격 원칙 의의도 3개를 쓰고 관계 목차 하나 썼다고요. 과락이라고요. 이걸 물어봤잖아요. 이걸. 그렇죠? 이걸 물어봤으니까 여기에 목차가 1개라도 더 많이 가야 된다. 그렇죠? 관계에서 명가락하는 목차, 대체의 원칙이, 자, 이걸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첫 번째 A가 B에 미치는 관계, B가 A에 미치는 관계, A와 B가 상호 영향 미치는 관계. 쓸 게 없으면 이걸로 처리를 하시면 최소한 과락은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구조를 잡아놨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의의 또는 개념에다가 대체 원칙 의의를 쓰고 뭐 성립 근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 얘기는 굳이 다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대체 원칙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양자의 관계를 물어봤잖아요. 관계가 목차로 나와야죠. 그죠? 그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이거는 예시답안을 가서 볼게요. 예시답안 가서 보시면, 자, 8쪽 의의, 양자 의의 썼고요. 양자의 관계를 보시면 상호 영향 관계, 그죠? 피드백 관계 뭐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어 있을 거고, 두 번째 목차로 쓴 거는 부동산 가격 결정상 관계라는 목차를 제가 하나를 활용을 했어요. 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대체 원칙과 기회비용 원칙이 모두 최유 이용 원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외부와 관련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럼 외부 측면상 관계 또 목차를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안 쓸게요, 칠판에. 그 다음에 9쪽에 3번 투자 기회의 경제성 측면상 관계. 이거는 실제 시험에서 목차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건 못 써요. 이건 왜 썼냐면 채점평에 나와 있는 거라서 제가 그거를 활용해서 답안지로 표현을 해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그래서 투자 기회의 경제성 측면 관련해서 접근을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가격 원칙들이 있잖아요. 가격 제 원칙은 제자가 이제 일본말이라서 뭐 의 이런 표현이거든요. 가격 원칙을 여러분들은 대부분 두 가지만 알고 있어요. 분류 기준을 나눌 때. 첫 번째가 최유형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기초, 토대가 되는 거, 내부, 외부만 알고 있다고요. 이것만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절대. 두 가지를 모두 아셔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 경제재화를 기준으로 분류를 합니다. 요게 경영평가사님 분류 기준이에요. 미국식. 그래서 요것도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문제 용어 중에 혹시나 경제원칙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걔는 무조건 요걸로 가야 돼요. 최를 기준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경제원칙이라는 말은 경영평가사님 감정평가론 책에만 나오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가게 되면 어떻게 분류를 해요? 경제재화를 기준으로 동일한 거냐, 유사한 거냐, 고유한 거냐 또 분류를 합니다. 두 가지를 모두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꼭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물음 2번 구분지상권의 평가 원리죠. 자,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평가 원리라는 말이 있어요. 요 단어는 저희 시험에서 총 4번 정도 출제가 됐거든요. 비슷한 말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평가 원리, 그냥 단순히 평가 원리죠. 그죠? 근데 답안에서 보면 이거를 평가 방법으로 쓰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평가 원리가 방법인가요? 아닙니다. 평가 원리죠. 평가 원리. 원리라는 말 자체가 이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밝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좀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쉽게 접근을 해보면 절차예요. 감정평가 절차. 예. 거기 있는 것들 중에서 필요한 내용을 서술을 하셔도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즉 원리라는 말 단어 자체를 해석을 하게 되면 얘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과정 전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절차와 관련해서 표현을 하나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얘를 이제 문제에서 나오는 용어가 조금씩 다른데 부동산 평가 원리라는 말이 기출문제에서 등장을 했어요. 이 평가 원리 이후에 평가 원리가 부동산 평가 원리, 그 다음에 감정 평가 원리라는 말도 등장을 했어요. 부동산 평가 원리, 감정 평가 원리. 용어에 대한 해석은 존재를 하는데 이거를 사실 다 비슷하게 볼 수는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얘는 기출문제에서 괄호하고 뭐라고 줬냐면 원칙이라고 줬어요. 원칙. 괄호하고 감정평가 원칙이죠. 감정평가 원칙은 규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 가지 원칙이 있죠. 시장가치 기준 원칙, 현황 기준 원칙, 개별물건 기준 원칙이죠. 개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괄호를 줬으면 원칙이라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평가 원리, 감정평가 원리 이렇게 만약에 준 경우 이게 절차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얘를 가격 원칙, 가격제 원칙과 관련해서 서술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접근하는 이유는 가격 원칙은 이론적 근거가 됩니다. 이론적 근거. 가격 원칙 말고 그러면 이론적 근거로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게 또 하나가 뭐냐? 가치 삼면성이에요. 가치 삼면성. 가치 삼면성과 가격 제 원칙 요것들은 이론적 근거로 주로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왔을 경우에 가격 원칙과 관련해서 나는 서술을 한다라고 밝혀주고 그걸 밝히셔야 돼요. 이거 아무런 설명이 없으면 안 됩니다. 웬만하면. 그게 아니면 이 1번으로 보통 읽혀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요게 나왔던 기출 문제도 이렇게 푼 것도 있고 이렇게 푼 것도 있어요. 제가 그걸 다 보여드릴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어떻게 접근을 할 건지에 대한 얘기죠. 다시 보면 구분지상권의 평가 원리를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구분지상권의 평가 원리니까 구분지상권의 의는 있어야겠죠. 두 번째 평가 원리란 말이에요. 평가 방법이 아니에요. 평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 원리, 즉 절차와 관련해서 이 구분지상권이 가치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부터 시작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절차를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기본적 사항의 확정도 있지만 그거는 실무에서 주로 판단 여지와 그러니까 판단할 때 적용이 되는 내용들이고, 그리고 처리 계획의 수립, 대상물건의 확인, 대상물건 확인할 필요가 없죠. 구분지상권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자료 수집 및 정리. 자료를 어떤 거를 수집을 해야 되는지도 써도 돼요, 얘는. 그죠? 그리고 자료 검토 및 가치 형성 요인의 분석이죠? 가치 형성 요인을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방법 선정 및 적용이죠? 그때 방법 선정 및 적용을 쓰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평가의 결정과 관련한 내용들을 표시해서 쓸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얘가 핵심이 되는 중요한 내용들을 선택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뭘 써도 상관없어요. 다만 평가 방법 자체를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쓰진 말자는 얘기예요. 그것만 쓰지 말자. 그죠? 그거를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제가 쓴 목차는 의, 그 다음에 구분지상권의 가치 형성, 그 다음에 입체 이용률 및 입체 이용 저해율의 활용, 그 다음에 감정평가 방법, 이렇게 서술을 했어요. 이렇게 서술을 했는데, 감정평가 방법에서 쓴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못 쓰신 답안이 주로 뭐가 있었냐면 한시적 사용, 영구적 사용, 이런 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이론 기출 문제에서 보상이라는 말이 나오면 걔는 보상으로 접근을 하되, 보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으면 보상으로 접근하시면 웬만하면 안 됩니다. 보상 얘기를 쓸 게 아니에요. 일반 거래, 일반 평가 얘기로 쓰셔야 됩니다. 그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마지막으로 채점평, 시간이 없네. 채점평 일단 보세요. 그리고 여기 채점평이 굉장히 자세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 잘 보시면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해 두시고, 자, 문제 3번. 토지의 입체 이용률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죠. 자, 요것도 생각보다 많이 못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물어본 게 약수를 하시오. 자, 서술어는 하나고, 10점이니까 목차가 3개에서 4개죠. 물어본 게 뭐예요? 입체 이용률을 물어봤어요. 입체 이용률을 물어봤는데, 입체 이용 저해율만 쓰거나, 그럼 안 되겠죠. 그리고 토지의 입체 이용률 자체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어떤 거에 개념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개념을 물어봤을 때는 개념을 물어보면 크게 의와 내용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2개로 목차로 구성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첫 번째가 의는 그래서 있어야 되는 거고, 내용에는 뭐 어떤 것들이 들어갈까요? 근거, 취지, 목적, 절차, 분석, 종류, 방법,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요. 이것들 중에서 기본서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목차로 빼서 서술을 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안 작성하실 때도 이 중에서 내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쓰기 편한 거, 그걸 쓰는 거예요. 근데 목차를 채점을 해봤을 때 입체 이용률에서 건, 지, 기를 쓴 답안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죠? 그거는 종류만 쓴 거죠. 그죠? 문제를 그렇게 안 내요. 종류, 유형을 물어봤을 때나 건지기만을 쓰는 거지, 이거는 개념 자체를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반적인 내용을 하나씩 건드려주는 게 훨씬 더 좋은 목차고 좋은 답안입니다. 그렇죠? 그걸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개념을 썼고, 감정평가 시 입체 이용률의 활용이라는 목차를 저는 이제 활용을 한 거고, 개설은 지금은 참고만 하세요. 서 쓰는 거는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나중에 보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좀 시간이 오버돼서 죄송하고, 단과에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간평 시간을 활용을 할 테니까, 기출문제는 진짜 꼼꼼하게 채점평 다 보시면서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